한 음악가의 파란만장한 삶. 로망 롤랑, 장 크리스토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존재했던 소설가로서 로망 롤랑같이 그 문학적, 업적과 활동이 두드러진 작가도 없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고 탁월한 소설가였다. 게다가 음악 연구가였으며 미술사가였고 아울러 극작가였다. 그는 인류 역사상 드물게 보는 몇 안 되는 소우주적 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볼테르, 독일의 괴테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 문필인들이다. 로랑 롤랑의 대표작 저서인 장 크리스토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의 일생을 개관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의 이 대표작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망 롤랑은 1866년에 태어나 1944년에 죽었으니 78년간 산 셈이다. 그는 프랑스 중부지방의 소도시 클람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궁중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히 건강했고 성격이 낙천가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이 성격이 아들에게 유전되어 로망 롤랑은 보기 드문 낙천가로서 개인이나 프랑스 그리고 전 인류가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절대 좌절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이런 놀라운 낙천적 기질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다. 어머니의 이런 점도 아들에게 물려졌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롤랑은 수재들의 학교인 파리 고등사범 사학과에 다니면서 주로 음악사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는 모교에서 첫 강의를 맡으면서 바로 이 음악사를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이고 19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도 베토벤의 전기 연구에서 비롯되었고 베토벤을 모델로 했다는 유력한 의견이 있을 정도이다. 그가 장 크리스토프의 지필에 착수한 것은 그의 나이 48세 되던 1904년이었고 그는 스위스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꼬박 8년이 걸렸고 1912년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는 스위스에 체제하면서 인류를 고통과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전쟁의 원인은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개인과 자본주의보다는 인간을 인류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기존적인 사회체제와 가치체제에 상당히 혁명적인 사상과 태도를 견지했던 것도 그의 이런 전쟁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조국 프랑스로 돌아온 것은 1938년이었으니 그는 40년간을 스위스에 체류한 셈이었다. 그는 1944년에 죽기까지 6년 동안에 독일군에 점령된 조국 프랑스를 위해 강력한 대두강전에 적극 가담하였다. 롤랑의 사상을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프랑스 합리주의의 바탕을 둔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심을 강력히 고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범인류애적인 사상이 그것이다. 문학도 여성 취향의 기교적인 측면으로 흐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심과 인류애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씌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살아있는 인도의 신비정신과 행동이라는 3부작을 1930년 64세에 출간하였다. 롤랑의 이런 성실한 태도는 그의 시적 넘치는 필체의 힘을 입어 절묘하게 빚어졌고 상당히 교인적인 문학 사상을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소설 장 크리스토프는 전형적인 성장, 교양 소설로서 베토벤의 일생을 모델로 했다고 하며 유럽의 일체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라인 강변의 작은 도시에 주정뱅이 음악가와 착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결혼을 했고
장 크리스토프를 낳았다. 장 크리스토프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그 알량한 음악적 재능에 과신을 가진 탓으로 전혀 경제력이 없었고 게다가 드물게 보는 고주망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어린 장은 음악에만큼은 비상한 재능을 나타냈다. 그의 이런 재능은 금방 소문이 퍼졌고 이윽고 대공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대공의 저택으로 불려가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 받은 장은 대공을 그야말로 놀라게 했으며 그날로 대공집의 가정교사로 조빙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주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의 길을 걷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얼마 있지 않아 죽어버리고 만다. 집안의 인적 구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에게는 그야말로 모진 시련이 닥쳐온 것이다. 그는 이런 시련의 와중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인간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란 결국 고통과 투쟁이다라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었다. 16세가 된 장은 사빈느, 로자 등의 아가씨들과 사귀지만 다 헤어지고 백화점 여직원과 첫사랑의 밤을 보낸다. 그는 독일 예술의 후진성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지나친 감상과 공허한 연기야말로 독일 예술의 본질로서 전형적인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공격은 그를 고립시켰고 결국 물지인 대공의 눈밖에 나게 되어 국외로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추방된 나라가 프랑스였다. 그는 파리의 환희와 무질서 속에서 앙투아네트 잔행과 콜린 등의 아가씨들과 사귀었으나 헤어졌고 하숙집 옆방 아가씨 시도니에게서 파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는 이윽고 앙투아네트 잔행의 남동생인 올리비에 잔행과 친하게 되어 같이 기거하게 되고 깊은 우정을 나눈다. 그러나 올리비에가 결혼을 하여 떠나버리자 장은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또 여성 편력에 나선다. 결국 올리비에가 이혼을 하고 돌아오자 심경의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올리비에는 5월 복동 때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살해된다. 그 무렵에 장도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스위스로 피신한다. 스위스에서 안나 브라운이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다. 스위스 생활에서 새로운 창조력의 회생을 느끼고 음악적 창조에 전념한다. 이것이 장 크리스토프의 줄거리이다.